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SNS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충돌이 빚어졌죠?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섭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김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도 언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정당 해산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정성호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사법 검찰 개혁을 고리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내리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배추농사 투자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질의가 한창인데요. 둘째 날인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이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가 어떤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만큼 가장 우선시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장 자리는 선출 권력의 후순위인 임명 권력인 만큼 사퇴가 논의되는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속에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보도하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정정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삼권 분립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곤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법률 제정이나 기구가 필요하면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앓는 조국 혁신당에 창업주의자 상징과도 같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출격했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치유를 약속했는데 정치권 시선은 아직 미지근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한 달 만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당 수장으로 국회에 등판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일찍 호출된 조 위원장은 설렘이라고는 없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짝 낮췄습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조국 비대위 체제의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 조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는 배경을 자신의 정치 철학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또 소통과 치유, 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책을 검토하고 2차 가해 중징계, 가짜뉴스 대응 기구 출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상처라고 밝힌 만큼 혁신당은 피해자 실명 거론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비대위로 새롭게 출범한 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하며 존재감도 드러냈습니다. 토호나 거대 양당에만 정치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논의합시다. 쇄신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입지를 넓히려는 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의 위선, 말보다 실천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위기인 성비위 파문을 어떻게 넘을지 정치인 조국의 리더십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전직 의원인 황교안 당시 당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직 의원인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두고 매우 중한형에 참담하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싸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는 게 명확해졌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실패로 확인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자진 출석 의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한 총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군요. 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할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한 총재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매번 조사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와 일방적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재가 이미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특검의 의중이 신병 확보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한 총재 측도 입장을 밝혔죠. 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총재 측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드시 특검에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재는 83세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수술을 받고 나흘 전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며 이를 증빙할 의료 기록을 특검에 제출하고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 3일 내로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오늘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줄줄이 구속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특검 측은 내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팀이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며 자세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에 재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공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특검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재판과 우선 병합해 공판 기일을 주 4회씩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 이적죄로 박 특검보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처음 진행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된 뒤에 한 전 대표한테 연락받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일 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구체적인 질의응답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을 향해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해경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사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화꽃 재단 위에 해경 정복을 입은 사진이 놓였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숨진 34살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해양경찰인 것에 대해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진 친구였다며 이 경사를 기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재석아, 정복을 입고 좋아하던 네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어머니는 이번 달 생일 때도 휴가 없이 일했던 아들을 위해 미리 사놨던 운동화를 직접 주지 못하고 재단 위에 놓았습니다. 이 경사는 구하러 간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 건넨 뒤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밀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징과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 경사의 연결식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엄수됐지만 당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인데도 이 경사 혼자 출동했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실 보고 역시 1시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추가 인원만 보냈으면 재석이 살았어요. 해경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의문점을 규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이며 다만 사고 당시 조치에 대해 유가족은 물론 해경 내부 반발까지 나오는 만큼 해경이 구성하는 기구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현장으로 연결해서 나경원 의원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기소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선고에 따라서 사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구형이었는데 현역 의원분들의 정치 활동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없지 않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그 당시 이 사건이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국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심까지 6년이나 걸렸는데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랑 동시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민주당에서도 몇 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똑같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피고인 숫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게을리한 적도 없고 일부러 지연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법 위반 사건 결국은 끝끝내 6개월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끝끝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저희의 모든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패스트트랙 기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퇴장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소수 야당의 모든 발언을 통제하면서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표결이라는 형식의 강행 통과를 의회 독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기소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그 독재적 운영을 기초로 해서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정말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최후의 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또 소망해 봅니다. 이 정도는 네,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는 거라면서 검찰 구형에 심심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였다며 이번 기소로 대한민국 의회 독재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숨진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은 연결식을 2시간 정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려면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함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와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팀원 4명이 연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 출동 당시 이들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근무에 복귀한 뒤에도 팀장이 이 경사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 전파가 안 됐단 건데 심지어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것도 해경 지휘 라인이 아닌 드론을 운용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야 팀장에게 물어봤지만 위험하지 않아서 혼자 보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경사가 수영을 하고 있다는 드론 업체 보고에도 구조 지시조차 즉각 내려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드론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구조했던 70대 남성을 만난 뒤 최소 30분가량 생존했지만 상황실 보고와 구조 헬기 출발은 이 경사가 드론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자차로 구조장비를 챙겨서 진기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사가 숨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반복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유족이나 언론,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가족 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유족들 역시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피해달라는 해경 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석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해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해경 경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을 짚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인 1조가 수색과 구조의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 이 대통령이 초동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00억 원대 부정거래 의혹이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투자자를 속이려 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해 1,900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산업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후속 협의를 마친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당장 내일부터 15%로 낮아지며 미국에서의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이번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릴레이 방문입니다. 국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방식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투자를 간접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면 미국은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수익 배분도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9대1로, 회수 뒤에는 1대9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국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받은 일본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후속 협상을 마친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도 먼저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무작정 서두르진 않을 방침입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 신규 개방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미 후속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을 두고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협상이 길어진다고 해서 국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다양한 협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간까지도 협상 조건에 넣고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일본 모델, 즉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고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자신들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각의 조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안에선 끝까지 신중한 협상 태도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속내 또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방안을 두고 무게를 실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요구대로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받아들일 경우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한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우리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기업이 주관하지만 정부도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필요한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원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SK온은 구금 사태 뒤 숙소에서 대기하던 단기 상용 비자, 비원 비자의 인력에 자사 공장 투입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미가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데다 현대차와의 협력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가세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 얘기의 본질적인 얘기는 결국 사법 불신을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혐의도 아니고요. 내란 혐의입니다.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걸석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올해 3월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구속이 취소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쥐기현 판사가 그 내란 재판 혐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고 감찰에 착수한 거로는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 감찰에 대한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법부가 제대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불신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의 엄중한 물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원, 특히 쥐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특검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에서 지금 기일을 추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끝나든지 혹은 재판부 각자별로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길들이기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지금 입법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의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의 판결들이 나올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 재판과 법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어겼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요. 올해 5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환송했던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사건이 한 180건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인 심리 기간이 994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접수되고 선고될 때까지 3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4월 22일, 올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9일 만에 5월 1일에 바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던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항소심의 결과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깨고 파기 환송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이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때 그 기억까지도 합쳐서 지금 함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공세를 세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지금 국민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상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다 이런 언급도 하던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관련돼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이 9명이라는 풀 안에서 결국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풀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하는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9명의 풀 중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될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직권면책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기관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도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내란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말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불신을 국민들께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재판부
재판부 내에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와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보장받는 것일 텐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지금 내란 재판부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법부가 본인들의 독립만을 외칠 단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지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제 올해 한 12월 정도에는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은 일단은 법안 자체를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기관에서 3명씩 9명을 추천을 해야 돼요.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추천이 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다면 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이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 말까지는 이미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대등재판부가 되든 새로운 3명의 재판부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으로 한다면 올해 말이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1심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결국에는 판사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오도 기자 오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정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기에는 마치 대통령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는 이제 원론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출된 권력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임명되는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민심이기 때문에 국민 민심을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네. 얼마 전에 이 대통령도 국회가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직접 선출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사법부의 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쨌든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상권 분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심지어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것이 만약에 법률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담재판부, 법률을 통하지 않은 전담재판부 형태가 된다라고 해도 역시 헌법소원 같은 것은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미 위헌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취사 선택해서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은 사법부의 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에 수발을 드는 것처럼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결국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 체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헌법상 당연한 원리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삼권이 독립되어 있지만 또 견제도 하고 서로 간에 또 균형점도 찾고 서로 간에 감독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삼권으로 분립되어 있다라는 것의 한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국가 권력의 근본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였다라는 것. 그래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 대표도 관련 언급을 했네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사례를 예로 들면서 유죄 판결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한다. 대통령실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지금 공세의 어떤 판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말씀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만약에 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있을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저는 야권에 특히 야당 대표가 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약에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그렇죠. 이렇게 판결했네요. 왜냐하면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의 동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폐지를 시키면서 이 사람을 아예 그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법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잦은 사태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본인도 기일들이 다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이런 형태로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법관 전체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편하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법관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 평가 제도는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판사들을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들의 점수를 매기려면 결국에는 재판 결과로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줬던 사람에게는 100점을 주고 그리고 유죄를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장들에게는 0점을 주고 이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정치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거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 들어볼까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면 뭐 탄핵 사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뭐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뭐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부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발휘가 돼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독립되고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사법부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역이 있고 무조건 독립만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권 분립 하에서도 독립도 인정되지만 견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견제에 나선 거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니까 할 테면 해봐라라고 하면서 근데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신에 대한 특검의 증인 신문을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 할 테면 해보라고 했거든요. 강제 구인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특검 측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특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책까지 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책이 있으니까 굳이 참고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는 뭐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출석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계의 뭐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상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배신자라는 이미지 이러한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협의점을 찾아서 한동훈 전 대표도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해주고 특검 입장에서도 강제 구인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특검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참고인의 신분인데 안 나간다니까 강제 구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참고인을 소환을 했을 때 안 가겠다라고 하면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전 대표 민주당의 계엄을 확신했던 근거를 밝히라.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계엄 해제 표결이 왜 늦어졌는지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뭐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과는 약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저는 맞는 지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먼저 예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 차원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향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좀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꼭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참고인 소환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뭐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소 전 증인 신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진영 논리에서 거기에 계시는 이제 일부 강성 당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입장에 처했다라는 부분은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의 반응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SNS에 올렸던 것도 한동훈 전 대표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기억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해야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오늘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장동혁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는지 너무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감금 이런 혐의로 2년형을 구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가장 구형이 높게 나왔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형을 지금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국회의장이 어떠한 의견 조율 없이 한 2명의 의원 정도를 직권으로 사보임을 한다라든지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면서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에서는 농성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10여 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사법 절차까지 가게 된 것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2년형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과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 정도까지 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드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과하게 이런 형태로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싸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구형이 과하다라고 보기에는 이 재판이 5년 8개월 정도 끌어졌고 5년 8개월 만에 이제야 구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한 결과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공소 유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최이배 전 의원을 감금했던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이 구형이 됐고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 이 부분은 또 6개월 구형이 돼서 지금 합쳐서 2년형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5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끌어져 왔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다시 또 의원직에 도전해서 또 의원이 당선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너무 오래 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5년 가까이 끌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지체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이제 구형이 됐고 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판결을 해서 또 현명한 판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엄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1심 결심 공판이 말씀하신 대로 기소 5년 8개월 만에 이뤄졌고요.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이 23명 그리고 보좌진도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구형된 게 이렇게 26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어쨌든 했었던 행위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씩 원래는 한 명씩 재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가 병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심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은 10명 정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결심이 되고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기소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나경원 하면 뭐 빠루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때 사건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빠루라는 것도 실상은 민주당에서 가지고 온 것을 그 나경원 의원이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빠루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는 저는 민주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 있어서는 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사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지 못한 이유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간사가 되는 게 좀 더 요원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실형이 구형되었고 또 징역 2년이라는 나름의 또 엄중한 형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냐 이 자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당장은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더 불투명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는 마트.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어류 생선 쪽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가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기와 동태는 각각 25%, 14% 올랐고 달걀은 20%, 쌀은 지난해보다 27%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과, 배, 소고기 같은 21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늘린 17.2만 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금액인 9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반값에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감자와 냉동과실 같은 할당간세 품목도 추가해서 공급 자체를 대폭 늘립니다.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은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400여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해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농산물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 시기와 맞물린 추석을 경기 회복의 기회를 보고 대규모 금융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1,145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43조 1,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추석을 맞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힘입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3,400선을 가뿐히 뚫으며 뛰어 올랐습니다. 한때 3,420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 오름폭을 줄이며 3,40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3,400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기관과 달리 외국인 홀로 2,6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대형 반도체 주식도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34만 원 선을 넘어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상승한 8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코스피 3,400의 배경으로 반도체주 강세와 더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재확인된 점이 꼽힙니다. 개장 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증시 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세율 그리고 자사주 개입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지급한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99%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국민 한 사람에게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사는 곳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99%인 5,008만 명 가까이 신청했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액수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비율이 7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 원 가운데 이미 쓴 액수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제 건 때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신청받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전체가 아닌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1차 분류에서 248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후 지난 6월 부과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선정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2차 쿠폰은 다음 달까지 지급되고 1차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맞물려 정부나 은행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와 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은 모두 430건으로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회 개최를 놓고 취소와 속개가 번복됐던 프로배구컵 대회가 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이 국제배구연맹의 제재에 뛸 선수가 없어서 대회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의 조건부 승인으로 극적으로 재개됐던 코보컵 남자부 대회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토요일에 개막전을 치렀던 현대캐피탈이 대회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대회를 승인하면서 예비 명단을 포함한 세계선수권 등록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이미 출전 불가를 통보받은 외국인 선수 2명에 세계선수권에 가 있는 선수 3명, 여기 예비 명단에 포함됐던 3명을 제외하면 뛸 수 있는 선수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포지 스파이커뿐 아니라 대체가 쉽지 않은 리베로 자리엔 아예 선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되는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이 선수 구성에 구조적으로
경기 출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도 하차를 결정이 됐습니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국제배구연맹의 결정으로 태국 초청팀도 출전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대회는 8개 팀에서 6개 팀 참가로 축소됐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경기도 자연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 기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안일하게 해석한 프로배구연맹의 행정실수에 피해는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과 선수를 기다리는 팬들이 떠안았습니다. YTN 이영재입니다.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꽤 심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다가 내일 늦은 밤 중서부와 전북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이 30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늦더위도 크게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야당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의 화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주장하자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속 살생 계획을 상기시키며 계엄의 심각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마치 노상원 수첩을 두둔한 것처럼 발언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도 다시 촉구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진정한 내란 정권은 이재명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이 공개된 걸 두고 부관 참시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영상이 유출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는 외교와 통일안보 분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이튿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법원이 정치를 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곤 입법 사항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거나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이번 국민반역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단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건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가 이례적으로 전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는 극단적 정치 지형이 불러온 비극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한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여당이 임명직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표현이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기사가 일부 보도됐고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 뒤 1시간여 만에 또 연단에 섰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 이후 잦아드는 듯했던 논란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공감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문제 제기 뒤 해당 표현은 다시 속기록에 담겨 공지됐지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하려는 의사는 없었단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임명 권력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자칫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치는 건 부담이 큰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언급에 대해 대법원,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임죄를 재차 언급하면서 이런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바꿔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뭐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뭐 살림법, 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막 이게 너무 평생사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상상 못할 일이죠.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형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이 회의에 못 나오게 의원실을 막았고 결국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장제연 의원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기소 5년 8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현직 의원인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현직 의원은 형사사건으론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론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현직 중에선 벌금 300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나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측 사건도 같은 법원이 담당하는 만큼 조만간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의 구형령을 두고 매우 중한형에 참담하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기 위해 싸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 출석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이나 18일 중에 나가겠다는 한학자 총재 측 입장이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입니다. 한 총재가 자진 출석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소환 날짜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 측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가 부정매기 재발에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고 또 2, 3일 내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한 총재 측에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 역시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여부까지 통일교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3특검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향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에 붙인 수식어입니다. 특검은 이런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교단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캄보디아 사업 관련 차관이 승인되는 등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정보를 흘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몰래 접촉하는가 하면 헌법 정신을 무시해 중형도 예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내일 영장심사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한학자 총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교 사건 규명은 물론 특검마다 붙잡고 있는 야권 정치인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을, 최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하고 단기간 내 자국 내 특수 목적 법인에 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채우길 원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이릅니다. 대량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300억 불을 넘기가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걸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사업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미국에 천문학적 돈을 주느니 우리 기업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를 25% 물게 되면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줄 것으로 보이는데 3,500억 달러를 주고도 트럼프의 변덕에 시달리느니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기재부 당국자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악화한 국제 여론과 지지층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신윤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복잡한 제품을 만들 때 전문가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라며 해외 기업 직원들이 결국 미국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해 거듭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미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이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거나 차라리 거액의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우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해 우리나라 등 각국의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반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지지층을 겨냥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훈련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간 한국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협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울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며 행인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밖으로 내립니다. 몇 발짝 발을 떼던 순간 차가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차가 움직이는 걸 본 운전자가 손을 흔들며 뒤쫓지만 잡기는 역부족. 포기한 듯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차는 속도가 붙어 내리막길을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처음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자분들이 막 가보더니 운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아마 거기서 누가 차를 사이드를 안 당겼거나 그래가 후진으로 그냥 여기 내리막길이잖아요. 승용차는 100m 거리를 가속이 붙은 채 내달렸고 도로 옆 노점을 둘러보던 70대 부부와 상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중상을, 상인은 병상을 입었습니다. CCTV상 봤을 때는요,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거 봤을 때는 이어를 좀 오작동했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정을 하는데요. 과수 지금 우리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수미터 옆 식당 노천에는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터라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불은 착륙 15분 전쯤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승무원이 지침대로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팩에 배터리를 담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불이 난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5에서 40mm, 서쪽 지역은 최고 60mm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영서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서부와 전북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늦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기온 변화가 이렇게 심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자칫하면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을이 제철인 배는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해서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대하와 고등어는 대표적인 가을 제철 수산물인데요. 대하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고등어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